네, 이어서 바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쉬는 동안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칠판 판서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쓰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필기를 안 하면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때그때 필기를 잘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수행평가 안내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우리 역사신문 각 반마다 다 만들었는데 제가 방송으로는 당연히 학교 왔을 때 설명을 했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전달을 합니다. 수행평가 지금 우리가 보고서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는 지금 학교에 오지 못하니까 낼 수 없죠. 그래서 목요일까지 파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지금 공지를 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그 보고서 양식의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한글로 작성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수행평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몸이 아파가지고 참여를 못했던 친구들은 대체과제도 거기에 같이 올려 놓았으니까 대체과제도 목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요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보고서도 그렇고 대체과제도 그렇고 감점 혹은 점수가 없음, 빵점 처리 되겠죠. 빵점은 대체과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행평가 진행 일정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개혁, 우선 지금 방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봤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나서 전주 화약까지 맺었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 장악하고 나서 이후에 청나라, 아산만에 진주가 있던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청일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는 우리나라 경복궁에다가는 군국기무처라는 새로운 개혁기관을 세우게 되면서 시작한 게 바로 가보개혁이다. 라는 내용을 저번에 설명했죠. 방금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쭉 시간 순서대로 쭉 사건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사건이 순서가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보겠죠. 그래서 진행이 우선 가보개혁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일본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이때 이 군국기무처가 시행한 1차 가보개혁은 비교적 조금 일본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입맛에 맞춰서 개혁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일본이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을 기준으로 육지에서는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 여기 일어나죠. 이 동학농민운동 막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청일전쟁이 일으켰죠. 그래서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가보개혁은 사실 일본에 의해서 뭔가 시행됐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비교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가보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우선 겉으로는 누굴 내세웠냐면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사실 껍데기밖에 사실 이제 나이도 들고 이 개혁에 직접 관여하기도 좀 애매한 위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김홍집이 중심으로 되는 온건 개화파 세력에 의해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 내용을 지금 정경사 썼는데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치면부터 살펴보면은 새롭게 개국기원의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라는 걸 언제 써요? 연호가 뭘까? 연호라는 거를 우리가 썼던 때 우리가 연호 좀 외우긴 하잖아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게 광개토대왕 때 연호 뭐였어? 우리 뭐였을까요? 광개토대왕 때 연호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는 거 고려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하면서 또 연호를 썼어요. 황제국임을 내세우면서 연호를 썼어요. 그 연호 때는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이제 자주적인 국가, 특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국가, 황제 국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 나간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연호라는 거를 써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항상 4대 관계, 중국과 4대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 황제의 연호를 우리나라로 따서 썼는데, 그래서 청연호를 원래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주국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우리 연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국기원 연호를 처음 사용을 한 게 1차 갑오개혁 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체제, 원래 조선의 중앙정치체제가 의정부와 육조체제인 건 아시죠? 그 의정부와 육조체제를 이 중에서 의정부는 냅두고 육조를 8개 아문으로 바꿉니다. 약간 근대식 행정부서로 지금의 뭐 교육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전근대적인 조금 구시대적인 육조의 체계를 8개의 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아문 이렇게 개편됐다는 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빨간색 체크했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하는데, 의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은 원래 이제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궁궐에서 일어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도 의정부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의정부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 이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국내부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국내부. 그래서 국내부를 신설을 해서 이 왕실, 그러니까 궁궐 내에서 일어난 사무는 국내부가 처리하게 하고 나머지 국정을 총괄하게 한다. 그래서 의정부 기능과 국내부 기능을 분리시켜서 국내부를 새롭게 독립시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과거제가 뭐예요? 원래 그 인재를 뽑는, 그러니까 신하로 등용시키기 위한 관문이잖아요, 과거제가.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 옛날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것인데 전근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이제 등용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과거제를 폐지를 합니다. 사실 이 과거제가 사실 조선시대가 넘어오면서 계속 이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썩어 먹었죠. 과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때 처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빨간색 안 칠해놨는데 좀 중요해요. 그래서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무청이라는 걸 신설을 하는데, 이 경무청은 뭐냐면은 지금의 경찰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졸들 다 군대 소속인데 이 군인과 경찰을 처음으로 분리를 해서 경무처리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면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경제면을 살펴보면은 이제 재정일원화 내용 나옵니다. 재정일원화 어디서 나왔죠? 재정일원화 맨 처음에 나온 게 기억이 나야지 지금 시험을 봐요. 시험이 지금 코앞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재정일원화는 호조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 갑신정변 때 내용이죠. 갑신정변 때 14개조 개혁정강에서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자고 했는데 그 호조가 지금 없죠. 왜? 아까 6조를 2호의 병영공 거기서 호조가 있잖아요. 6조 안에 호조가 있는데 그 호조가 지금 없어진 게 이거 아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아문 안에 있는 탁지아문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재정을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탁지아문이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파, 조세를 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금으로 이제 금 황금 덩어리 발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동전,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냈다라고 합니다. 조세, 지금까지 뭘로 냈죠? 쌀, 조세, 우리가 조세 공납역 할 때 그 조세예요, 조세.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전세라고 하죠. 전세 공납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쌀로 내던 거를 돈으로 납부하게 됐다. 어느 정도 현대적인 모습을 보이죠. 근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도량령을 통일했다. 도량령 통일, 사실 이거 들으면 알아야죠. 사실 이제 뭐 무게 단위, 뭐 여러 가지 단위들 있죠. 아니면은 뭐 바퀴, 수레, 폭,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량령. 그래서 뭐 더 설명할 건 사실 없어요. 도량령을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를 시행하는데, 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이에요. 은을 근본으로 하는 화폐제도. 그러니까는 은을 기준으로, 은의 가치를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걸 은본위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은이 아니라 금으로 합니다. 금 한 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본위제인데, 이때는 은을 기준으로 하는 은본위제를 채택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청나라가 은본위제였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은의 유통이 어느 정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은본위제로 채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면 개혁한 거 살펴보면은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신분제 폐지 제일 먼저 주장한 데가 14개조 개혁정강학과 갑신정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에서 나오죠. 결국에는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게 막 무조건 지금부터 요이동하고 너 나랑 맞먹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거는 1차 가보개혁이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 했겠죠. 그 다음에 조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고문 연자제를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다 알면 좋겠는데 하나씩 설명하면은, 조혼이라는 거는 이를 조자, 그러니까는 빨리 결혼하는 거. 그때 옛날에는 뭐 12, 13 어느 정도 2차 성징 되면은 바로 결혼시키는 거 알죠?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고문, 연자제를 금지한, 고문은 뭔지 알 것이고, 고문 너무 이렇게 좀 잔인한 고문은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연자제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 그럼 삼족을 멸해라. 그런 건 사극에서 봤죠. 삼족을 멸해라 하는 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로, 윗대, 그 다음에 내 아랫대까지 해서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손자가 있으면 손자로 가고, 내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할아버지면은 그 밑으로 2대가 있죠. 삼자까지. 그래서 그 대를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게 연자제, 그게 3대를 멸하라는 건데, 그런 어쨌든 연대 책임을 금지하는 게 이때 처음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이건 설명했죠. 과부, 남편을 일찍 여인 그 여자의 재혼을 허용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폐정개혁안이나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이나 내용이 다 여기 어느 정도 들어가죠. 반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보개혁에 영향을 준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지금 이 가보개혁 내용을 짬뽕시켜서 문제를 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이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항상 제가 말하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가보개혁이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일본에 막 이렇게 속박돼가지고 뭐 억울하게 뭔가 한 느낌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 그 전에부터 요구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 거 보니까는 진짜로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뭐라고요? 청일전쟁이나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일본이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인 자율적인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게 의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 군국기무처에 지금 대항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개판을 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그것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2차 동학농민운동 어쨌든 우금치에서 패배하면서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청일전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청일전쟁이 어쨌든 한 중간쯤 가니까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야비하게 기습 공격하고 막 이렇게 때려 부시니까는 금방 청나라 군대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때 다시 군국기무처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얘네들이 이런 개혁을 한 거야. 일본에 아무런 뭐 이렇게 뭐 상관도 없는 개혁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니들 모여 하면서 군국기무처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내각을 형성을 합니다. 내각. 그래서 일본의 망명 죽이던 이제 급진개혁파 세력들을 불러옵니다. 여기 아까 말했죠. 여기는 흥선대원군은 약간 뼈대만 있는 거고 그냥 얼굴마다. 그래서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온건개혁파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얘네들을 시켰더니 제대로 안 되니까는 이거를 일본에 망명했었던 언제? 갑신정변 때 망명했었던 그런 급진개혁파 대표적인 인물이 박영효 그 급진개혁파 세력들을 기국시켜가지고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연립은 그 당이 조금 다른데 얘네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내각 하나로 형성했다라는 게 연립내각이죠. 그런 거는 사회 시간에 배우고 그래서 김홍집과 박영효의 내각이 대표만 쓴 거예요. 이렇게 내각이 형성이 되고 2차 갑오개혁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립서고문 발표 이거는 이제 고종이 우리가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을 하겠다라고 이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범 14조의 내용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교과서 117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1조부터 해서 14조 해서 한 6개 정도의 조항이 나옵니다. 보고 있죠? 교과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그 다음에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조세징수는 뭐 법으로 함부로 정하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혁을 시행하는데 이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강령을 제정한 게 홍범 14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범 14조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홍범 14조가 언제 있는지만 사실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알리라 믿고 정치 또 보면은 중앙이랑 지방 체제를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다시 원래 지금 1차 갑오개혁 때는 의정부와 팔아문 체제였죠. 여기 보고 있죠. 그 의정부와 팔아문 체제를 통으로 바꿔버리는데 의정부는 새로운 내각, 근대적인 내각 체제로 바꿔요. 그 보통 우리가 일반 사회 시간에 배우죠. 내각, 통합사회 때도 배울 거예요. 내각이라는 게 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한국사 시간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어쨌든 근대식의 정치 체제를 이제 새롭게 지금 우리나라에 주입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8아문 8개 그 부서 8아문을 다시 7개 부서 7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원래 8도였죠. 조선 8도. 그 8도 비비면 하지 말고 제발 그 8도. 그래서 조선은 8개의 도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 8개를 23개나 부서 23개의 지역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23부에 이렇게 23부로 개편됐다는 거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흰색으로 썼지만은 좀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행정사법을 분리했다. 뭔 소리냐?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 관아 고을의 뭐 사또들이 옆에 이방하고 같이 서가지고 저놈을 매우 벌해라 하면서도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해라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지방의 행정, 사법, 또 군사까지 이런 모든 권한을 수령이 사또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뭐를? 사법권을,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켜서 이 사법권을 담당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 약간 근대식으로 이제 삼권 분립에 어느 정도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소를 설치했다는 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대 개혁을 시행했다라고 알면 됩니다. 이름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경제면을 봅시다. 경제면은 유기전을 폐지해요. 유기전이 뭐야? 시전 상인들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6개의 항목을 취급하던 점포를 유기전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끝까지 특권을 갖고 있어요. 특권. 원래 다 특권들 금난정권 폐지되고 다 특권들 없애버렸는데, 유기전은 계속 그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근대적으로 모든 걸 개혁하기 위해서 유기전까지 폐지한다. 그 다음에 사회면을 보면은 이제 잘 보이나 몰라. 잘 보이죠? 사회면을 보면은 지금 교육 입국조서 반포,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반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신학제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새로운 교육과정, 무슨 몇 년도 개정 요새 그런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포해서 거기에 맞는 신학제를 마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학교들이 한성사범학교, 한성수학교, 외국어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막 중요하게 안 보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게 문화 파트 아니면 사회 파트로 가면은 우리 전에 그 전에 배웠죠. 우리 전에 내가 이 시간 끝나고 제 밑에다가 내가 필기 자료 안 올렸다는 곳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필기한 반은 상관없는데, 필기를 안 한 반은 제가 올려준 자료, 밑에다 올려준 자료, 필기 자료를 꼭 먼저 동학농민운동, 수업 시간에 다 말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적으면 될지 알겠지만, 어쨌든 그때 했던 내용들 중에서 1880년대 개혁 과정, 동도서기 개혁 때도 새롭게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치됐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섞이지 않게 연대별로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몇 년? 1894년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됐으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2차 가보개혁이 1894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여기까지는 1894년이고 여기서부터는 1895년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굳이 표시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1895년에 결국에는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한 건 알죠? 여기 일본이라고 안 써도 알죠?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좀 욕 같죠? 어쨌든 시모노세키라는 도시에서 이제 청일 양국이 만나서 조약을 맺어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뭐냐?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승리한 국가한테 보통 배상금을, 어쨌든 전쟁에 졌으니까는 그만큼의 배상을 물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배상금으로 뭘 받냐면, 돈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토를 받습니다. 영토. 그래서 영토를 어디를 받냐? 또 지도를 또 미리 그려놨죠. 또 지도 대충 그렸어요. 그냥 알아보잖아요. 여기가 바다인지는 알죠. 여기가 육지고. 그 정도는 알아봐야지. 그래서 어디를 받았냐? 우선 이때 어디를 받았냐면은 타이완. 여기 대만 있죠, 대만. 여기 대만하고, 그리고 더 크게 받은 데가 어디냐면은 요동 지역. 여기 요동반도. 여기 이 지역인데, 왜 요동인지는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요하라는 게 있어요. 지금으로 이제 중국말로 하면은 랴호허 강이라고 하는데, 랴호허 강. 우리나라 말로는 요하예요. 요하. 요강이 아니라 요하. 요하의 동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요동반도라고 해요. 근데 이 요동반도가 딱 보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 봐봐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고, 여기 지금 이 위쪽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일본이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중국으로, 청나라를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본국으로 교두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겠죠. 또 꼭 청나라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반적으로 누가 제일 영향력이 커질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차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가장 열받겠어요? 당연히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가 이게 크게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이 여기를 갖게 하게 놔둘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러시아가 혼자서 하긴 좀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도 유럽 국가 프랑스와 독일, 러프독이라고 하죠. 러프독.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야, 너희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압력을 결국에는 못 이기고 중국의 청나라에서 뺏어왔던 이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준 사건이 바로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 알겠죠? 삼국간섭. 그래서 러프독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여기 이 지역 요동반도를 차지했었는데 이 요동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큰 교두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가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강한 압박을 넣어가지고 돌려주게 했던 사건이 바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했던 사건이 바로 러프독 삼국 간섭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커져요. 지금 어쨌든 일본이 지금 깨갱했잖아요. 국제적으로 깨갱을 하게 되면서 고종이 봤을 때 일본도 깨갱을 하네. 우리가 쪽도 못 쓰고 있는데 얘가 이 일본을 우리가 쫓아내려면은 러시아의 힘을 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에 좀 친할 수 있는 러시아의 좀 이익에 좀 맞추어서 친러 정책을 추진을 해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점점 일본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고종이 혼자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이때 고종은 무슨 정권? 민씨 정권. 항상 그 와이프였던 명성황후 민씨 세력들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 세트예요. 항상 이게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이 민씨 정권과 같이 가는데 이 민씨 정권은 누가 어쨌든 제일 영향력이 세? 당연히 명성황후. 고종이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명성황후가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이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점점 배제를 당하고 조선에서 영향력을 잃어나가는 것 같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러시아한테 지금 다 먹은 조선을 러시아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전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을미사변이 뭐? 일본이 그 낭인들, 사무라이들 보내가지고 누굴 죽여요? 경복궁을 침입하게 해서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친러 정책을 추진하던 것이 명성황후의 지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복궁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쫄겠죠. 고종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오니까 자기도 목숨 위험하잖아. 그러니까는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3차 김홍집 내각이 새롭게 다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각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인데 아까 말했죠. 연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 뭐가 먼저 을미사변이 먼저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래서 을미개혁에서 이렇게 을미개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이때도 김홍집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이때 육일준이 같이 붙게 됩니다. 육일준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조선 중립화론 알죠?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그 육일준이 붙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 2차, 3차 다 김홍집이 있는데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정치, 또 군사, 사회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정치면에서는 개국기원 연호를 다시 사용합니다. 개국기원 연호를 다시 사용을 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 건양이라는 이름이 잘 나오는데 이게 1차였는지 3차였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3차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훈련대, 아까 여기 훈련대 있죠? 이 훈련대를 개편을 다시 해서 친위대와 지인위대로 분리해서 다시 창설을 합니다. 재창설. 이렇게 군대를 개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단발령 부모님이 주신 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사상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들을 다 안 길고 상투를 틀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싹둑 자르는 지금 이제 서구화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추구했던 시기죠. 그래서 다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그때가 바로 이 3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단발령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가복이 아니라 을미형이 일어나죠. 최익현,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최익현, 내 머리를 자르려고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고 도끼 들고 경복궁 앞에서 시위하죠. 그때가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을미년인데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설명을 진행하면은 태양력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양력, 우리 음력, 양력 하잖아요. 그 양력을 처음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18쪽 보면은 태양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895년에서 6년을 넘어가면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두법 시행, 종두법 우리 막 호암마마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 위한 그러니까 의료적인 거죠. 그래서 종두법을 시행했다라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소학교, 학교를 새롭게 설치하고 우편 업무도 새롭게 재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내용은 저런 정도로 나오는데 3차 가보개혁이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크게 문제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단발령이 시행이 됐어요. 단발령이 시행이 되니까는 머리까지 자르라 그래?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높았냐면은 을미사변으로 국모가 죽었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개혁을 지금 추진하니까 머리까지 자르라니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의병은 누가 진압해? 관군들이 이걸 진압할까요? 관군들이 아니고 일본군이 이제 을미의병을 진압하러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시끄럽게 그러니까는 이런 의병을 진압하는 이런 시끄러운 과정에서 고종이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왜? 죽었잖아요. 와이프 죽었잖아.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고종이 그 틈을 타가지고 을미의 아관파천을 일으키게 된다. 아관파천을 일으키게 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용을 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전개 과정을 보려고. 그래서 아관파천을 단행하는데 이게 초소를 어디로 옮겨요? 경복궁에서 도망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기게 되는 게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이거는 1896년의 내용이야. 1년 뒤에. 그래서 아관파천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왕이 없으니까 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된다. 개혁이 내각은 붕괴되고 개혁은 중단되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잘 시행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1차 가보개혁에서부터 3차 가보개혁까지 쭉 봤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들이 꽤 많죠. 그래서 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그때 나왔던 개혁안들 내용들이 일부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때 개혁을 또 하는데, 그때 그 정책으로 계승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혁의 주도 세력이 일본의 의지를 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죠. 왜? 김홍집은 어쨌든 일본이 계속 지금 꽂아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의지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118쪽 아래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고, 117쪽도 지금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위에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117쪽 아래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뭐뭐 있는지 내가 필기한 거랑 한번 비교를 잘 해보고, 홍범 14조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119쪽도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긴 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는 잘 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노트 정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120쪽부터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내용을 하고 마지막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27쪽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시에 수업 듣는 반이 목요일까지 듣는 반이 있는데, 미리 들으면 좋겠지만은 미리 듣기 전에 공부를 개인적으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